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 내용을 좀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교재 내용이 심리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사실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프라인에서 이런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질의응답도 받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지라 이 온라인 수업으로 최대한 여러분들 활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재 내용을 좀 복습을 많이 하셔야 좀 어렵지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은 이 문제행동 언어 재활에서의 가장 핵심이 행동 수정인데 이 행동 수정을 적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의 개요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행동 수정의 적용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 수정이라고 하면 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행동 수정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동 수정에 대해서 정상 발달 측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서 좀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행동 수정하면 제일 쉽게 떠올리는 게 발달장애라든지 지적장애라든지 자폐증 아니겠습니까? 각각 이러한 장애들에 대해서 행동 수정을 어떻게 접목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뒤에서 좀 살펴보실 텐데요. 제가 중요한 건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행동 수정이라고 하면 단순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우리가 임상에서 행동 수정을 적용하는 분야를 우리는 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 치료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실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 조금 편하게 보셔도 되는데요. 이 행동 수정이 또 접목되는 분야가 정리하자면 정상 발달 아동이나 지적장애 아동 외에도요. 의학적인 건강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노인학 제런톨로지라고 하는 이 노인학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이게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좀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동영상에 도 저작권이 있고 해서 제가 여기선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도대체 왜 행동 수정이 필요한가입니다. 여러분, 사실 행동을 수정한다. 행동을 바꾼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거는 비단 장애우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아이들한테도 나타나는 행동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우리 임상가들은 언어 치료사를 포함한 임상가들은 행동 수정이 필요할까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자, 제가 준비했던 동영상을 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마트에서 떼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들 보시면 마트에서 부모님이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막 들어누워서 떼를 씁니다. 예,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동영상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건을 사주거나, 즉 아이가 원하는 요구 사항을 들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네, 때리거나 할 수도 있죠. 자, 하지만 이때 간편하게 행동 수정을 적용한다면 보다 손쉽게 아이의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3도 참 재미있는 동영상이었는데요. 하소연한 아이입니다. 어떤 아이가 막 엄마가 일기 쓰라고 그림 일기 쓰라고 이제 한 4살 정도 된 아이인데요. 남자인데요. 막 혼냈더니 아이가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맨날 이것만 쓰라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예, 아이도 나름대로 즉 장애우나 아이도 나름대로 이 행동 상황에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바꾸려고 하기 전에 그 대상자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떼쓰는 아이. 예, 이런 지금 동영상 2, 3, 4번을 종합하자면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인 발달 상황에서의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거죠. 즉 정상 발달 측면에서의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네 번째는 자폐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폐증은 여러분들이 행동 수정을 접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이죠. 여러분들께서. 예. 자폐증 아이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이른바 문제 행동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예, 여러분들이 실습이나 관찰을 한번 해보셨으면 너무너무 잘 알 텐데 물론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만 공격적인 상황이라든지 네, 또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해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행동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해를 해서 신체를 손상시킬 거고요. 또는 만약 치료사를 공격한다면 이것도 문제죠. 자, 이런 상황에서 행동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문제 행동 언어 재활이라는 거는 어떤 언어적인 측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행동적인 측면을 바꾼다. 즉,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행동을 늘리는 것이 바로 문제 행동 언어 재활에서의 말하는 행동 수정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뒤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다룰 텐데요. 자, 지금은 좀 편하게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도대체 행동이란 뭘까요? 자, 여러분들 행동, behavior라고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자면 행동이란 표현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활동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수행 또는 반응 또는 뭐 반작용 이런 것들이 사실 동의어예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행동이라는 거는 개인이 말하거나 행하는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과학적으로 좀 측면을 살펴보자면 행동은 유기체 근육 활동이죠. 자, 여러분들 유기체라는 게 뭘까요? 생명이 있는 생물체를 뜻합니다. 뭐 동물, 네, 또는 인간 전부 다 유기체죠. 자, 우리가 생명이 없는 어떤 그런 존재들은 행동이란 걸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유기체 근육 활동이나 내분비성 활동이나 전기적인 활동을 우리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근육 활동은 뭐 우리가 직접적인 움직임이 근육이지 않습니까? 자, 내분비선 호르몬이에요. 네, 우리가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또 웃을 때는 즐거운 호르몬이 나오겠죠. 이런 호르몬의 활동이다. 또 과학자들이 볼 때 이것은 정기적인 활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뇌에서 우리는 뉴런이라고 하는 시냅스라고 하는 이런 정기적 활동으로 움직이게 되고 있죠. 이것은 이제 해부학 때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행동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관찰 가능한 이러한 행동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는 외연적인 행동입니다. 자, 외연적인 행동을 다른 말로 가시적 행동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적이라는 건 눈으로 관찰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타인 내에서 관찰되고 기록될 수 있는 우리 행동들을 외연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랑 정의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관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관찰하셨던 우리 장애우들, 언어 장애우들 같은 경우 어떤 행동들이 있었나요? 네, 뭐 예를 들면 소리를 지른다든지, 물건을 던진다든지, 뭐 자해 행동을 한다든지,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관찰 가능한 것들입니다. 자, 따라서 관찰 가능한 행동이기 때문에 외연적 또는 가시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행동의 유형은 내현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현이란 뜻은 한자어로 내적이란 뜻이에요. 자, 내적은 좀 더 다른 말로 시민적, 즉 우리 마음속의 행동이죠. 자, 이 행동들이 문제입니다. 이 행동은 타인에 의해서 쉽게 관찰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행동이 다 눈으로 관찰이 가능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자, 이것은 개인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활동이고요. 자, 예컨대
자, 김연아 같은 아주 유명한 피겨 선수가 자, 우리가 아주 침착하게 피겨 스케이트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사람이 속으로 긴장해서 넘어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넘어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심장박동이 막 증가하기 시작해요. 콩닥콩닥콩닥.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가 없죠. 네. 자, 이러한 것들을 내연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말더듬 환자들 어떠세요? 말더듬 환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외연적 행동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말에 대한 공포라든지 말하는 상황들, 타인에 대한 공포들은 어떻게 눈으로 관찰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현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행동에는 외연적 행동과 내연적 행동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행동의 유형 말고도 행동 차원 이것도 또 별표해 놓으세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차원이라는 말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어요? 뭐 1차원, 2차원. 자, 우리가 말하는 차원이라는 거는 이 문제행동 언어재활에서는 특성을 얘기해요. 자, 측정될 수 있는 특성을 우리는 행동 차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행동은 측정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문제행동을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자, 문제행동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이제 언어재활 관찰을 하잖아요. 장애우들. 이 장애우들의 문제행동이 발견됐다. 여러분들 기록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제행동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나요? 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측정 방법이 지금 행동 차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세요. duration, 기간이에요, 기간. 자, 지속될 수 있는 길이를 우리는 duration이라고 하죠. 기간이라고 하죠. 자, 예컨대 1시간 동안 다리를 떨고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단순히 다리를 떤 게 아니라 자, 초점은 뭡니까? 문제는 1시간 동안 계속 떨었다는 거예요. 그 1시간이라는 게 이제 길다, 짧다는 보편적으로 그 장애 분야에서 판단할 일이고 어쨌든 1시간이라는 이 지속 시간은 우리가 측정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빈도입니다. frequency, 빈도. 자,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하는 사건 수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떤 말더듬이 환자가 왔습니다. 치료 시간이 30분이에요. 30분 동안 말을 더듬었냐 안 더듬었냐 그 차원보다는 이 사람이 몇 번 말을 더듬었는지 이 우리 횟수를 셀 수가 있죠. 때론 횟수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제는 5번을 말 더듬었는데 오늘은 말 더듬이 2번으로 줄었어요. 이거는 그러면 행동이 향상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빈도적인 측면에서는요. 자, 이처럼 발생한 사건 수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도예요. 자, 여러분들 강도도 행동의 힘, intensity라고 하는 행동의 강도도 우리가 측정 가능한 행동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행동을 표출하는 데 드는 이런 물리적인 노력을 우리가 강도라고 하는데요. 자, 악수할 때 손을 강하게 잡는다든지 또는 아이들 자폐아동이 만약에 치료할 때마다 선생님 손을 꽉 잡아요. 근데 약하게 잡는 게 아니라 세게 잡느냐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느냐 이런 강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음성장애 환자들 있죠. 목소리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성대 결절이 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의 강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낮춰준다. 이런 것들 우리가 행동 수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행동의 차원 세 가지 지속기간, 빈도, 강도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 이 수정가들, 임상가들, 우리 같은 언어치료사들은 행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좀 가장 큰 차이는 이런 측정 가능한 지표를 통해서 이 사람의 행동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알수록 좀 전문가의 어떤 입장에 가깝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발달장애, 자폐증, ADHD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언어 치료에서 볼 수 있는 그 언어장애 대상자들인데요. 자, 이러한 용어들도 실은 특정한 행동 방식에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발달장애라는 표현 어떠세요? 실은
장애 등급으로 발달 장애라는 등급을 받아오면 사실 되게 난감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발달 장애 아동들이 다수가 또 자폐증인 경우로 많습니다. 자, 이 발달이라는 게 뭐예요? 발달 장애. 신체적 발달도 발달 장애고 정신적 발달도 발달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사회성의 문제도 발달 장애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포괄적인 거. 발달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행동을 요약한 명칭인 겁니다. 자폐증 대표적이죠. 의미상 보면 자폐, 스스로 자, 예, 닫을 폐, 스스로 닫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스스로의 세계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또한 행동에 대한 요약 명칭이죠.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 자폐 아동을 둔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ADHD 뭡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것도 행동에 대한 용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전문가들이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붙여왔습니다. 자,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유는 좀 알아두세요. 별표 치시고. 자, 행동 패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요약 용어를 이용한 이유가 뭘까요? 자, 교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자폐증이라는 용어만 들어도 자폐 아동이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이다라는 걸 추측 가능하잖아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용어만 들어도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일 것이다,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이다.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이런 행동 패턴에 대해서 요약용을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유사한데요. 특정 치료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요약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요약 명칭을 사용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요약 명칭 사용에 대한 부정적 측면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낙인 효과예요. 자, 낙인, 스티그마타이스 영어로는 우리가 어떤 스테레오타입, 낙인을 찍는다는 뜻이잖아요. 자, 낙인이라는 게 그 소설 주홍 글씨에 보면 이렇게 죄수한테 그 추노, 영화 추노에서처럼 이렇게 지져갖고 얼굴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찍는 그걸 낙인이라고 그래요. 자, 도장을 찍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요약명칭을 쓰면 장애우를 낙인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행동에 대해서 허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우리 말더듬 공부한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정상적 비유창성이라는 용어 나오잖아요. 자, 말더듬을 분리할 때 정상적 비유창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자, 이 정상적 비유창성 어떻습니까? 잘못 들으면 이거 말더듬으로 오인하잖아요. 하지만 정상적 비유창성은 정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말더듬을 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낙인을 찍을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의 문제 행동에만 초점을 둘 수가 있죠. 자, 애초에 행동적인 특성을 요약해서 명칭을 만든 거니까 문제 행동에만 초점을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컨대 말더듬이라는 거 보십시오. 자, 말더듬은 말을 더듬는 사람이죠. 근데 말 더듬는 사람이 우리가 어때요? 말 더듬는 사람들이 지능이 반드시 낮거나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능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역사 속에 말 더듬인 사람들 중에서 지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 더듬이라고 하면 이 사람 말을 더듬는 사람이다라는 일종의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말을 더듬는 사람이지만 실은 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노래는 잘 부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말더듬이라고 행동적인 측면으로 치부해 버리죠. 자, 이와 같은 낙인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약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한번 부정적 측면도 잘 고려해야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우리가 어떤 전문가로서 어떤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또 뭐 이런 용어를 사용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행동,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이 한 학기 동안 쭉 배우는 이 문제 행동 언어 재활에서는 문제 행동을 장애 유형별로 물론 맞춥니다만은 그래서 좀 심리학적인 개념이 좀 어려워요. 자, 두 가지 형태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 자폐증은 스스로 닫혀 있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요. 문제 행동을 지금부터 설명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만 살펴보는 거예요. 자,
자, 이거 왜냐하면 용어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한계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두 가지 간단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는 결핍이에요. 행동 결핍. 자, 결핍이라는 용어 여러분들 많이 쓰죠. 특정 행동이 너무 적으면 행동 결핍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특정 행동이 너무 많으면 행동 과잉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초점을 이 수업에서는 행동이 결핍되느냐, 자, 행동이 과잉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언어 재활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언어 재활사가 언어를 제외하고 만약에 문제 행동, 이 수업 시간이 문제 행동 언어 재활이잖아요. 자,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출 때는, 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건 어디입니까? 행동이잖아요. 자, 그럼 이 행동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다루는 건 결국은 네, 그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다루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공격성이 과하다. 공격성이 초점이잖아요. 이것을 줄여준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성이 과하냐, 결핍되느냐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 행동은 두 가지 측면, 행동 결핍과 행동 과잉 측면을 살펴본다라는 거고요. 자, 바람직한 행동을 확립하는 기법을 통틀어서 우리가 행동 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좀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자, 행동 수정. 우리가 행동 수정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 수정에는 주요 5가지 특징이 있는데 5가지 특징 다 아셔야겠죠. 네, 여러분들 이게 뭐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키워드를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 수정의 5가지 특징 첫 번째는 자, 도대체 우리가 전문가라면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다시 얘기하면 우리 언어 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우리가 행동을 과한 행동을 줄여주고 결핍된 행동을 늘려주고 하는 걸 우리가 아까 행동 수정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행동 수정은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제는 측정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측정 가능한 행동 용어를 정의해야 합니다. 자, 행동 측정치의 변화를 우리가 사용하죠. 자, 예를 들면 말더듬이면 자, 말을 더듬는다. 아, 쟤는 단순히 어눌해가 아니라 우리가 측정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말을 몇 번 반복하느냐, 말을 몇 번 연장하느냐, 말이 몇 번 막혔느냐, 이건 우리가 측정 가능한 그런 용어잖아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변화를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치료 기법을 통해서 개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겠어요? 사람이 안 바뀝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안 바뀌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바꿔요? 환경을 바꿔야겠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극이라는 거, 우리가 개인의 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변인, 변인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인. 자, 그럼 물리적인 요인을 자극이라고 할게요. 자, 좀 쉽게 생각하면 자, 물리적인 요인 뭐냐? 사람, 사물,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 주변 사물, 주변 사건을 다 우리가 자극이라고 해요. 자, 행동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자극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흡연자,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쉽게 끊을 수 있나요? 어렵죠. 자, 이거는 개인 변화시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끊게 해요? 계속 매스컴에서 금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옆에 친구들이 잔소리해주고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또는 이 본인이 끊고 싶어서 이 담배를 대신에 무슨 볼펜을 문다든지 하는 사물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 모두 자극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개인을 변화시키는 게 행동 수정의 핵심이다, 특징이다, 두 번째 특징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간단해요. 자, 방법과 이론적 근거를 정확하게 설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이비하고 사이비가 아닌 학문적인 거하고 어떻게 구분해요? 자, 언어 치료와 유사 언어 치료 어떻게 구분합니까? 간단합니다. 자,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자, 예를 들면 말을 더듬는 사람한테 언어 치료 기법을 쓰는 거는 우리가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을 더듬는 사람한테 이 약 하나만 먹으면 말을 안 더듬습니다라는데 만약에 그게 근거가 없다면 그거 사입이죠. 예. 자, 우리 행동 수정은 방법과 이론적 근거가 정확하게 서술됩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와 심리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 1, 2주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 수업이 한 3, 4주부터는
심리학적 기법이 막 잔뜩 나옵니다. 뭐 용암법, 조형법, 뭐 쉐이핑, 뭐 네, 계속 나와요. 자, 이런 심리 기법이 실은 우리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고 그래서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적용될 수 있죠. 네, 우리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사이비 종교처럼 그 상황에서만 적용된다. 그건 행동 수정이 아닙니다. 행동 수정이라 하면 우리가 이 수정법을 배우면 교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부모님 심지어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용 가능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행동 수정이지 뭐 어떤 특정 상황에서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된다면 그것은 미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습 심리학의 기초 응용 연구에서 기인돼요. 자, 여러분들 행동 수정의 부모님은 누굴까요? 학습 심리학입니다. 자, 언어 치료 사실 심리학에서 많이 왔죠.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이거 알아두세요. 조작적 조건 형성과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서 유래됐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가 심리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뒤에서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다섯 가지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해서 볼게요. 문제를 측정 가능 행동으로 정의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을 변화시키더라. 자, 그 다음에 행동 수정이란 방법과 이론적 근거를 정확하게 설설해 있어야 되고요. 또 행동 수정이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적용될 수 있어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학습 심리학에서 기인됐더라. 이렇게 다섯 가지 특징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행동 수정의 다섯 번째 특징이 조작적 조건화에 또는 고전적 조건화에 기인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조작적 조건화가 뭐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언어 발달 때 좀 배웠을 가능성이 높은데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겠죠? 자, 보시면 자, 이게 뭐냐? 한마디로 제가 요약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론들 공부할 때 굉장히 좀 어렵게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어렵게 공부하는지 곰곰이 보니까 딸딸딸 외우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 책을 외워요. 책을 딸딸딸딸. 그 외우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치매 전공하잖아요. 인간의 기억력이란 한계가 있다. 여러분들이 딸딸 외운 그 책을 내용을 다음날 제가 물어보면 기억을 당연히 못하죠. 자, 핵심적인 키워드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국시 공부하려면 언어치료사 국시는 그 객관식인데 핵심 키워드 알아야 돼요. 요새 문제를 많이 꼬아내거든요. 자, 스키너 행동주의 하면 여러분 뭐 아셔야 돼요? 키워드. 자, 이거예요. 첫 줄.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학습이란 조작적 조건화의 결과물이다. 스키너가 얘기한 거 이 한마디입니다. 학습이란 게 뭐냐? 학습이란 게 그냥 똥 나오는 게 아니라 조작적 조건화의 결과물이다. 아, 그럼 조작적 조건화 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간단해요. 조작적 조건화. 자, 이걸 외우세요. 차라리. 강화를 받은 행동은 증진되고 처벌을 받은 행동은 억압된다. 이게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강화, 칭찬을 받으면 행동은 증진돼요. 늘어나요. 자, 처벌, 혼났어요. 그러면 그 행동은 줄어듭니다. 이게 지금 조작적 조건화예요. 왜 조작적 조건화라는 어려운 이름을 썼냐? 행동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스키너가 뭐라 얘기했냐면 나는 어떤 행동도 만들 수 있고 없앨 수 있다. 왜냐? 강화를 받으면 행동은 증진되고 벌을 받으면 행동이 줄어드니까. 자, 그래서 이름이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마치 신처럼. 자, 이 이론을 보면 아동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산출해내는 언어나 행동에 측정 가능한 측면에 초점을 둡니다. 자, 그래서 행동 수정에 가깝죠. 자, 우리 언어도 한번 볼게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서 말을 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젖병을 들고 젖병 줄까? 젖병 하면 아이가 이게 자극이죠. 자, 자극을 하면 그 다음에 아이가 모방을 하려고 해요. 병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주면서 아 예쁘네 강화.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 두 가지 아셔야 될 건 자, 강화를 받은 행동 증진, 처벌받은 행동 억압되는데 자, 이론은 자극 모방 강화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요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이건 뭐 우수라고 이제 보여드린 건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온라인에서는. 자, 그럼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뭐냐?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앞서 배운 거는 행동이라는 게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행동 수정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그리고 5가지 특징의 마지막이 5번째가 조작적 조건화였죠.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 앞서 배웠습니다. 자, 조작적 조건화 뭐라고요? 강화를 받은 행동은 증진되고 벌을 받은 행동은 억압된다. 맞죠? 자, 그리고 자극, 모방, 강화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행동평가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동평가가 뭘까요? 자, 행동평가는 행동 수정 기법에 의해서 행동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행동 측정치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평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표적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목적, 우리 표적, 우리 저희 군대 갔다 온, 군대 갔다 온 우리 저기 군필자들, 뭐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자, 군필자들 보시면, 자, 표적, 목적,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예요? 타겟이죠, 타겟. 향상시키려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표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언어 치료하다 보면 문제 행동은 표적 행동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저 아이의 문제 행동이 뭔지 파악했으면, 자, 요거 좋게 만들어야겠다는 그 행동이 표적 행동이에요. 자, 그럼 행동 평가 구성 4가지 또 아셔야겠죠. 자, 이게 책이 사실 내용이 많은데 이 자료를 제가 굉장히 잘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가 만든 슬라이드처럼 요약을 하시면 국시 같은 객관식 문제들을 좀 잘 풀 수가 있죠. 자, 행동 평가의 구성 4가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표적 행동을 정하고 기술해야 됩니다. 자, 표적 행동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기술.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descriptive예요. 그러니까 설명 가능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가능성 있는 원인을 찾아야겠죠. 만약에 저 아이가 자해행동을 해요. 그럼 도대체 왜 자해행동을 할까?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원인이 어떤 뇌의 어떤 호르몬의 결함이다. 그러면 약을 투여해야겠고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다. 그럼 환경을 바꿔줘야겠죠. 원인을 찾습니다. 자, 세 번째 지침.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가이드라인을 한 번에 행동을 줄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는 지침을 치료사가 제시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맨날 지각하는 여러분들처럼 맨날 지각하는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침을 제시해야죠. 앞으로 몇 번 늦으시면 이제 어떤 뭐 제약이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 몇 번 계속 연속해서 잘 오시면 이걸 드릴게요. 뭐 이런 강화를 해드릴게요. 이런 지침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뭐예요? 처치 결과를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치료. 처치라는 게 뭐예요? 트리트먼트. 치료예요. 자, 치료를 했어요. 결과를 평가해야 돼요. 평가 가능하죠. 왜냐? 이건 측정 가능한 행동이니까요. 자, 행동 수정은 전부 다 측정 가능해야 하니까. 평가 가능합니다. 자, 구성 우리 알아두시고요. 자, 뭐 이거 좀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행동 수정과 행동 치료, 인지 행동 치료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사실 비슷한 말이죠. 행동 수정, 행동 치료, 인지 행동 치료. 자, 하지만 결국 핵심만 말씀드리면 행동 수정이 행동 치료나 인지 행동 치료라는 용어를 포괄한 용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동 치료라는 게 언제부터 나왔냐? 1950년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대였어요. 1950년대는 언제인 줄 아세요? 아시겠죠? 자, 2차 대전 끝나고 자, 우리 막 이제 제3국들도 통일하고 우리나라도 통일이 아니라 독립하고 식민 지배 당한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해요. 이제 막 성장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때 파블로브의 조건 형성에 기반한 치료 절차를 이때 재빠른 심리학자들이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행동 수정이라는 게 나왔다. 이런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편하게 보세요. 이거는 자, 결국 행동 수정은 행동 분석과 행동 치료, 인지 행동 치료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41페이지를 보면 행동 결핍과 행동 과잉의 예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동 과잉이나 행동 결핍을 확인하려면 발생 맥락. 자, 맥락이라는 거 컨텍스. 자, 여러분들 뭐 언어 치료 다른 과목에서도 맥락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발생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자, 행동 수정은 행동에 초점을 두고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환경을 조작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말씀 더 많이 드릴 거예요. 자, 행동 수정의 적용 나머지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 읽어 보셔야 돼요.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으로만 해결이 안 됩니다. 꼭 읽어 보세요. 이 내용이 어려우니까. 자, 행동 수정을 지금부터 적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여러 가지 적용을 합니다. 의학적인 분야도 적용하지만 행동 수정을 적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교육적인 측면이죠. 자, 심지어 아주 어린 유치원 학생부터 대학생,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까지도 다 적용이 가능해요. 참 대표적인 예만 좀 볼게요. 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세요. 어떤 행동이 나타나나요? 예, 무섭죠. 교실이 아주 끔찍합니다. 자, 학업에 방해되는 행동들이 막 나타나요. 어떤 아이들은 자리 이탈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옆 친구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죠. 수업 중에도요. 네, 여러분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막 관찰하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요즘 이런 과잉 행동이 나타나는 아이들을 ADHD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학습 장애나 ADHD 적용에 행동 수정이 접목이 되어 왔는데요. 98년도 이 버클리라는 사람이 연구에 따르면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게 좀 밝혀졌습니다. 아이들만 사용하느냐?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PSI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자, 영어 약어 나오면 너무 저기 주눅 들지 마시고요. 개별화된 지도 체계입니다. 개별화된 지도 체계. 자, 이 교육학에서는 이 개별화된 지도 체계라는 말 굉장히 많이 써요. 자, 근데 간단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치료 어떻게 하세요? 그룹 치료하세요? 아니죠? 개별 치료하죠. 언어 치료. 우리도 개별화된 지도 체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대학 교육에 대한 행동 수용적인 접근을 하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뭐 지각한 학생 있으면 뭐 전체 다 뭐 혼나나요? 그 사람만 혼나는 거죠. 개별화된 개별적으로 지도할 때 이걸 쓴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교재 좀 참고하시고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는 발달 장애예요, 여러분들. 발달 장애. 발달 장애는 이 행동 수정이 접목되는 가장 대표적인 장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나중에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행동 수정은 발달 장애 많이 쓰더라. 그 정도는 알고 가셔야죠. 자, 가장 극적인 연구들은 언제 많이 발표됐냐? 60년대 많이 나타났어요. 자, 보시면 자, 중요한 거 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 자, 발달 장애라는 거. 여러분들 발달 장애 아세요? 발달 장애? 어떻게 아시나요? 자, 발달 장애는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는 지적 장애고요. 두 번째는 자폐증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발달 장애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치료하는데 나중에 관찰이나 실습할 때 우리 대상자 아동이 발달 장애라고 우리가 뭘 치료 진단을 받아오면 이 아이는 지적 장애일 수도 있는 거고 자폐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참 모호한 용어죠. 예전에는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 근데 사실 이게 용어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정신이 지체되어 있다. 이 사람의 정신이 다 지체된 건 아니죠. 지적인 문제가 좀 지체된 거죠. 지능이. 그래서 지적장애 용어로 좀 바뀌었는데요. 자, 지적장애는 자, 옛날에 정신지체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요거 알아두세요. 자, IQ 25 이하는 매우 심함. 자, 25에서 20에서 25 또는 35에서 40. 두 가지냐? 기준이 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알아두세요. 자, 심함. 그다음 중등도, 경도로 나뉜다. 이거 좀 알아두십시오. 자, 발달장애 정의 알아두세요. 네 가지. 자, 핵심 키워드만 여기 제가 제시한 거지만 여러분들 교재 읽어보셔야 됩니다. 51페이지. 자, 네 가지 보시면 자, 첫 번째 정의는 정신과 신체적 손상에 의한 것입니다. 정신이나 신체적 손상이 없으면 발달장애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해요. 22세가 되기 전에 나타나야 돼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 군필자들, 복학생들, 23세 넘은 사람들 중에서 뭔가 지금 지적인 문제가 나타났다. 이 사람을 발달장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22세 되기 전에 나타나야 돼요. 세 번째는 끝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어야 된다. 일시적인 문제면 발달 장애가 아니다. 자, 네 번째는 삶의 주요 활동 영역 중에 3개 이상의 기능적 제약을 보여야 된다. 자, 이건 교재를 좀 살펴보십시오. 자, 그래서 자, 결국은 핵심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강조드린 건 중요한 거예요. 발달 장애가 결국 지적 장애와 자폐증의 하위 영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뭐 벌써 잊으셨죠? 예, 잊으면 안 됩니다. 자, 행동 수정의 적용 분야를 지금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기억나시죠? 자, 정신 차리시고. 자, 세 번째는 자폐증이에요. 여러분들. 자, 앞에 왜 저기 발달장애가 지적장애 플러스 자폐증이라고 했는데 왜 또 자폐증 따로 분리해 놓습니까? 예, 책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자폐증이라는 거 우리가 근데 또 장애 진단 내릴 때 발달장애로 다르게 자폐증이라는 독립된 질병이 있어요. 질환이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주요 특성 좀 보세요. 중요하니까. 손상된 사회적 행동을 보여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사회적 행동이 손상됐다는 거야. 사회성에. 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엄마가 없으면 아이가 원래 울어야 되거든요. 정서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없어도 무덤덤합니다. 예, 오히려 공룡 인형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집중해요. 이런 거 우리가 사회적 행동이 손상되었다를 보는 거예요. 자, 자폐증의 또 다른 왜 자폐증이 언어장애 중요하냐? 두 번째는 손상된 의사소통 행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폐증의 손상된 의사소통 행동 대표적인 게 뭔가요? 반향어가 있죠. 반향어. 자,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노래 행동이 있고요. 네 번째는 반복적 자기 자극 행동이 있습니다. 자, 이런 특성을 보이는 게 자폐증이다. 중요하니까 별표 줘주십시오.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폐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행동치료, 이른바 행동수정이 아주 잘 효과가 있는 그러한 장애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EIBI. 자, EIBI가 뭐냐? 조기 집중 행동 개입이라는 거예요. 자, 약어 나오면 쫄지 마시고, 자, 제가 뭐 시험 문제 낼 때 EIBI로 내지 않고 뭐 조기 집중 행동 개입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네임을 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지만 그래도 아셔야 된다. 아셔요. EIBI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뭐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까 조작적 조건을 보셨죠? 예, 조작적 조건 핵심 뭡니까? 개별 지도로 구성된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자, 개별적으로 자, 선행 자극 반응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폐아동이 왔어요. 예를 들면 행동 수용 바꿔주려면 이 사람한테는 자, 즉각적으로 개별적으로 지도해야 되되 자폐아동 10명에서 10명 다 다릅니다. 자, 즉각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극받는 보상이 즉각적으로 있어야 돼. 자, 자폐아동한테 너 잘했으니까 강화물 네가 좋아하는 사탕을 내년에 줄게. 이러면 절대 행동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줘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조기 집중 행동 개입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자, 자기 자극 행동 제거와 언어 기술 발달 전략을 이 로바스라는 사람이 개발했고요. 30개월 미만의 자폐아이한테 적용했더니 효과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더라. 즉 핵심은 효과가 있더라. 그 내용이죠. EIBI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네 번째는 정신분열증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불러요. 정신분열증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자, 나머지 한번 쭉 보시고요. 제 시간이 없으니까. 예, 이 사람들은 문제가 나를 해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해리성 분열 장애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여러 개가 있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막 저기 환청이 들린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뭐 몇 년 전에 보면 강남역 여자 화장실 살인 사건 조현병 환자셨잖아요. 자, 한번 쭉 보시고요. 이게 이런 경우 행동 수정 치료가 효과적이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임상에서의 행동 수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잠시만요. 네, 자, 다양한 문제 행동에서 효과가 검증되어 왔는데요.
자, 공포증이나 강박장애, 우울증, 섭식장애, ADHD, 정신분열증, 수면장애 이런 사람들한테 행동치료가 효과적이었습니다. 자, 심지어 또 흥미로운 거는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DHD 나중에 여러분들 관찰하거나 치료하시면 이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 중에 하나가 약을 복용하는데 이 약을 먹으면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졸리고 여러분들처럼요. 여러분들 수업 때처럼 막 졸려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약을 무조건 끊으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약을 먹어야 행동이 차분해지니까. 자, 이런 경우에 때로는 행동 수정을 쓰면 더 효과적이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의학적 건강 관리 때 행동 수정을 또 쓸 수 있다. 예, 의학적 문제들을 치료하는데 행동 수정 기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간질이나 만성 통증, 중독 장애나 수면 장애 뭐 이런 행동 치료에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행동 의학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자, 건강과 질병 행동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어떤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이런 행동술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동의학이라 표현하기도 해요. 심리학이나 의학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건강심리학이라는 분야도 있어요. 뭐 참고 삼아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교재 57, 58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꼭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노인학에서 또 사용될 수가 있어요. 자, 노화 과정에서 보면 질병 등으로 인해서 독립적 기능에 필요한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노인들은 만성 질환이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뭐 또는 뭐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귀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노인성 난청, 예, 그런 것들, 노안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보행이 불편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경우에 행동 수정을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열심히 열강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게 60분 분량으로 찍어야 되는데 지금 47분밖에 안 지났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벌써부터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예, 앞으로가 문제니까요. 자, 앞으로 어려워요,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질문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